어느 날 제가 일하는 식당에 문성식 교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삼겹살이 맛있다고 한참 칭찬을 하시더니 학술대회에 나와서 외식업체의 실제 사례, 실제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고기를 추가로 주문을 하시면서 앞으로 외식 경영학회 관련 모든 회식은 이곳에서 하겠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학회 전담 회식식당 종로시민식당 대표 이성호입니다. (2019년도와 2020년도) 매출액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자료는 일부 현금 매출액을 제외한 실제 신용카드 그리고 현금 영수증 금액을 합한 저희 시민식당의 실제 자료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2020년도 매출이 2019년도 매출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프로 보면은 그 느낌이 확실하게 더 옵니다. 파란색이 2019년도 매출액, 그리고 빨간색이 2020년도 매출액입니다. 이번에는 증감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민식당은 늘상 얘기하는 불경기 속에서도 매년 7%에서 10%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잠깐만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0년도 1월 달에도 전년 동월 대비 약 10%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을 하더니 3월 달에는 61% 감소, 그리고 12월 달에는 77%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2019년도 12월 연말 매출액 1억 3천만 원을 팔던 식당이 2020년도 연말에는 3천만 원도 채 못 팔고 한 해를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그래프로 보면 더 그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다. 1년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40%의 매출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손익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2019년도 대비 2020년도에 마이너스 40%, 매출원가 32% 감소, 인건비 16% 감소, 임대료는 동일합니다. 순이익은 마이너스 131% 감소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2020년도에 5,500만 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은 실제로는 과연 어땠을까요? (2월 달부터 5월 달까지의 매출 마이너스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여유 자금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유 자금들이 모두 소유진되기 전에 저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7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인건비와 임대료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장에서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나는 상황에서 적자는 메꿔 나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 집 생활비는 2020년도는 더욱이 제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고3 수험생이었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수시 준비하면서 돈 많이 썼습니다. 정말 가장 제가 어려웠을 때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외식업체 대표님들보다는 조금은 사정이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약간이지만 여유자금도 있었고 미리 대출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민식당의 경영은 이렇게 악화가 되었을까? 일반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논문도 살펴봤고요. 경영을 하는 경영자인 제 스스로가 문제가 있나 스스로 한번 뒤돌아보면서 성찰을 했습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나서는 LG종합상사에서 수출 업무를 3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계 IT 회사에서는 10년 동안 세일즈를 했고요. 2010년도에 종로돈가스를, 그리고 2014년도 시민식당 본점, 2018년도에 시민식당 인사동 직영점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12월 달 10년 동안 운영하던 종로돈가스, 제 사업체의 맏형격이었던 종로돈가스를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리금 하나 받지 못하고 매출 부진과 적자로 인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한 달 뒤 2021년도 1월 달에는 2년 반 동안 운영하던 시민식당 인사동 직영점을 지역 재개발과 매출 하락으로 인해서 폐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권리금과 인테리어 비용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재개발 사업자들의 합의금이었지만은 계속 누적되는 적자와 매출 하락에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자질이 문제일까? 저는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블로그를 작성하고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통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틈틈이 외식 관련된 교육들을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저도 한양사이버대 경영대학원에서 기말고사를 치렀습니다.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매장에서 일을 합니다. 저는 술도 먹지 않습니다. 저는 도박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1년에 노는 거라고는 1년에 하루 이틀 가족들과 여행 가고 한두 번 정도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나가는 게 답니다. 그것 빼놓고는 정말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당이 문제일까요? 나름 작지만 경영 철학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식당. 그리고 3번에 걸쳐서 공중파 방송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자랑스러운 것은 저희 매장을 방문하신 고객님들의 방문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왜 시민식당의 경영은 이렇게 악화가 되었을까요? 통제 불가능한 외부의 환경적 원인을 빼고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2020년도 매출액과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비교 분석해 봤습니다. 자료도 모두 뽑아놨고 2020년도 1년 365일 동안의 1일 매출액과 1일 확진자 수를 한번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고 싶었는데 일하면서 제가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요거는 월별 자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확진자 수와 저희 식당의 매출액은 분명히 역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됐다는 것은 핑계가 아니라 사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자영업자, 외식업체의 미래는 무엇일까요? 거창하게들 나와서 포스트 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러고 싶죠. 외식산업의 양극화를 극복해서 네가 승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수많은 중소규모의 외식업체들은 이런 거 시도도 해보기 전에 자빠져 나갈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식당이 너무 많아. 어느 정도는 망해서 없어져야 돼. 그런데 내가 땀으로 일군 2개의 식당을 폐업을 하고 나서 보니 정말 피눈물이 났습니다. 남들이 망해야 된다고 했지 제가 망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시국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는 외식업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될까요? 48만 명의 수험생들한테 서울대 경영학과 135명 안에 들라고 하는 것만큼 가혹하지는 않을까요? 왜 지원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외식업체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지금도 죽어 나봤자 나가고 있습니다. 슬프고도 재미있는 일은 외식업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외식업체는 정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랐을 뿐입니다. 코로나 정부 지원금 한번 살펴볼까요? 1차에 거쳐서 4차까지 집행이 됐죠. 저희 시민식당은 1차는 당연히 대상이었고 2차, 3차는 매출액 규모가 크다고 안 줬습니다.
3차 들어서는 매출액에 해당이 돼가지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으로 해서 300만 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100만 원밖에 안 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이의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런저런 서류를 보완을 해서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일들 정말 어렵고 답답하게 합니다. 정부 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효과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지원이 좋으냐, 선별적인 지원이 좋으냐. 1차 재난지원금인 보편적 지원 효과에 대해서도 그 분석이 참 다릅니다. 그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많은 KDI에서는 기껏 해봤자 매출이 30%밖에는 소비 진작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경기연구원에서는 최대 185%의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한 놈은 바보이거나 거짓말장이겠죠. 이렇듯 조사 주체자별로도 차이가 있고 이를 발표하는 언론사별로도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사실인데 이렇게 결과치는 다르게 해석이 되고 다르게 공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식당을 운영하는 식당 사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100이면 100. 1차 보편적인 지원금이 매장 매출에는 효과가 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매장에게 직접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을 했던 2차, 3차, 4차는 그렇게 매장 매출에는 효과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1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한번 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민식당을 운영하는 이성훈의 가족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은 식당에 가서 김치찌개 사 먹으면서 계란찜이라도 하나 더 시켜 먹고 편의점 가서 담배 피러 갔다가 음료수도 하나 더 사고 딸아이 옷 사러 갔다가 제 양말도 하나 더 사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돈은 학원비에도 쓰죠. 이렇듯 이 돈은 돌고 돌아서 결국 학원 원장님은 저희 시민식당에 밥을 먹으러 오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일정 지역에서 반드시 소비를 해야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러한 승수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똑똑하다는 정부 관료들, 경제 관료들, 정치인들은 저와는 생각이 다른가 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거를 그렇게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반면에 선별적으로 지원됐던 2차, 3차, 4차 재난지원금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돈은 결국은 식당에서 임대료 주고 식자재비 주고 인건비 주고 공과금 내고 나면은 더 이상의 추가 소비 효과는 없습니다. 왜? 우리 건물주님도 우리 야채가게 사장님도 우리 시민식당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도 당연히 받아야 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소비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해서 이렇게 선별적인 지원만을 고집을 하는지 전 정말 모르겠어요. 잠깐 열받았으니까는 쉬어가는 의미로 착한 임대인 제도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0.61%의 착한 임대인님들께 표창을 줘야 합니다. 왜? 나머지 99.31%는 하지 않는 정말 착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업손실보상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줘야 하냐고 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어떻게 해서든 줄여서 쥐꼬리만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주고 끝내려는 정치인들이나 경제 관료들 보면은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와서 안 받고 말겠다고 하고 싶은데 지금은 사정이 너무 급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자영업자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발 주셨으면 좋겠고 제발 잘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왜 지급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아니, 왜 지급을 받아야 할까요?
소상공인이라는 사회의 한 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두 번째, 코로나는 분명히 자연재해입니다.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고 보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 조류 독감이 발생을 하면은 돼지와 닭을 살처분합니다. 그리고는 그거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줍니다. 돼지 새끼와 닭 새끼도 죽으면 보상을 해주는데 자영업자는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런 보상이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과연 수출만으로 경기가 회복될까요? 내수 소비 진작 없이? 어떻게 지급을 해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지금도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돈을 쓰고 있을 겁니다. 제발 그 돈 아껴가지고 손실 보상금에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2019년도 대비 2020년도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하락률로 금액을 설정을 해서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미 부가가치세 관련된 데이터들은 모두 확보가 되어 있고 이를 이용하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빠르게 지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은 어느 놈 하나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매출을 줄여가지고 세금 신고를 적게 한 자영업자들이 불평을 할까요? 아니면 매출이 그래도 늘어난 사람들이 나는 왜 안 주냐고 불평을 할까요? 오히려 매출이 1억 원 줄어드는 사람이나 1,000만 원 줄어드는 사람이나 똑같이 금액을 줄여주면 그게 더 불평을 갖지 않을까요? 매우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이용하면 돼요. 얼마나 지급해야 되냐? 이게 또 말이 많습니다. 특히 경제 관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경제의 3대 주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대 주체는 가계, 기업, 정부예요. 우리 소상공인은 가계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엄혹한 코로나 상황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주체가 누구일까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한테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금을 보상하라고 할까요? 말도 안 되죠. 그렇다면 결국 가계인 니네가 가계의 어려움을 알아서 해결을 하든 허리띠를 졸라매든 아니면은 대출을 받든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할까요? 이미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대출도 잘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목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더욱이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 부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쓸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정부밖에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돈을 지급하는 것이 정부의 재정 정책입니다. 그 똑똑한 사람들이 정부의 나라빚을 걱정합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의 나라빚이 없어지고 정부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들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정부가 돈을 지급을 할 때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은 전 국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고 외식업체에게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외식업 중앙회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오셨는데 저는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누가 더 밉다? 시누이가 밉다. 저는 이런 암흑한 이놈의 코로나 상황보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를 더 어렵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미운 사람이 바로 외식업 중앙회입니다. 외식업 중앙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의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우리의 대표단체입니다. 시민식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만 원씩 7년,
약 400만 원의 회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외식업 중앙회는 외식업체의 어려움과 현실을 누가 파악해요? 협회가 해야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교수님들 같은 분들하고 같이 연구를 해서 정책 연구를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정부나 국회, 관련 기관에 강력하게 외식업체의 요구를 말하고 이것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외식업 중앙회는 이러한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없어요. 다 찾아봤어요. 42만 회원의 외식업 중앙회와 13만 회원의 대한의사협회를 한번 봤어요. 사실 저는 의사협회에 하는 행동들이 집단 이기주의라고 생각이 들어서 많은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대한의사협회가 굉장히 부러웠어요. 왜냐하면은 남들한테 욕을 먹을지라도 대한의사협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은 13만 회원들을 위한 행동들이었어요. 그런데 42만 회원을 가지고 있는 외식업 중앙회는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 교수님들께도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이제는 산업에서 학문에서 산업으로 나와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현업에 관련된 많은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학생들의 5년, 10년 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입니다. 그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거나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는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희망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목소리를 많이 내주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